시간 좀 지운다고. 네, 수업하죠. 6월입니다. 6월.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6월까지는 6월이 어중간하죠. 3월에 시작을 하셔서 6월이면 뭐가 나올 것도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30점대 후반만 40점까지만 가도 대박인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점수는 여러분들이 7월달부터는 점수가 좀 나올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모의고사를 매일 실시할까 하는데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학원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여러분들이 6개월, 7개월 만에 합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아마 문제집을 좀 선정하는데 좀 다들 안 만들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가지고 여기 지금 오고 있는데 다른 과목들은 상관이 없는데 법 과목이 좀 바뀐 게 있어서 출판사들이 좀 순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준비를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 달까지는, 이번 달까지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희 개론은 뭐 걱정 안 해요. 저희 이 안에서 뭐 다 나올 테니까. 신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과목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 만들겠죠. 못 만든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이따가 한 분이 오시면 겸사겸사 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오시면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거 이제 한마디 읽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벌써 한 10번 이상 읽은 것 같은데요. 앞부터 한 10번 더 읽으시면 무조건 70점대는 넘습니다. 우리 개론이 범위를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개론은. 한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18회 시험에서 문제가 생겼었죠. 18회 시험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인 대목까지도 일어나는 그 문제가 생겨서 협회에서 국토부하고 협회에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나옵니다. 이 안에서만 나오고 시사적인 문제 한두 개는 정부 정책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나머지는 이 안에서만 나오니까요. 믿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저희가 40시간 보통 하는데 한 번 이 시간에 들으면 또 2달 뒤에 다시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2달 동안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라고 드린 건데요.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느끼실 겁니다. 이 안에서만 나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500문제 들어있으니까요.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문제 푸는 것을 이제 여러분 몇 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학부터 한번 5분에서 10분입니다. 여러분 한 10분 내에 읽으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학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1. 부동산학 2. 부동산 활동의 속성 3. 한국표준산업 분류 4.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5. 부동산 정착물 6. 토지의 특성 7. 휴안지 8. 15, 9, 나지, 10, 단독주택, 11, 외부 효과, 12, 영속성, 13, 부중성, 14, 공중공간, 15, 유량, 16, 저량, 17, 유량 변수, 18, 저량 변수, 19, 수요의 변화, 20, 수요량의 변화, 21, 공급 곡선 우측 이동, 22. 시장 균형 가격 하락 23. 완전 비탄력적 24. 원자재 하락 25. 수요 증가 공급 감소 26. 수요 증가 27. 부동산 부증성 28. 주택 수요와 소요는 다르다 29. 수요 가격 탄력성 30. 비탄력적 31. 수요 소득 탄력성 32. 수요 소득 탄력성 33. 수요 교차 탄력성 34. 보완제 35. 대체제 36. 완전 탄력적 37. 정량적 지표 39. 경기 변경의 유형 40. 경기 변동 41. 거미진 모형 42. 거미진 모형 43. 할당 효율적 시장 44. 준강성 효율적 시장 45. 개별성 46. 부동성
47 상향 요과, 48 하향 요과, 49 이카로 차액 지대설, 50 마르크스 절대 지대설, 51 티네 위치 지대설, 52 마샬의 준지대 이론, 53 알론소 입찰 지대설, 55 보제스 동심원 이론, 56 호이트 선형 이론, 57 해리스 울만 다이심 이론, 58 산재성, 59 자본 대체성, 60 크리스탈러 중심지, 61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 62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63 퍼프의 확률 모형, 64 배보 공업 이치론, 65 상권 분석, 67 시장 실패 요인 적정, 68 공공성, 69 정부 공적 개입, 70 부외부 효과, 71 외부 효과의 주체, 72 전외부 효과, 73 직접 개입, 74 간접 개입, 75 토지 수용, 76 한지 완식, 77 토지 은행제도, 78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79 개발권 양도세, 80 해리 조리 토지 단위세, 81 분양가 상한제, 82 규제 인배료, 83 규제 인배료, 84 임차인 보조, 85 규제 인배료, 86 부동산 정책, 87 조세 불가 효과, 88 정부의 시장 개입, 89 탄력적, 90 동결 효과, 91 정지렛대 효과, 92 자기자본 수익률, 94 인플레이션 예상, 95 이용 조정 할인율, 96 분산 투자, 97 이용 회피형, 98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 수지와 동일할 수 있다. 99 순영업소득 100 현금흐름 분석, 1 영업소득, 2 영업경비, 3 세후 현금 수지, 4 연금의 미래가치 역수 감책임 개수, 5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의 역수는 저항상수, 6 현재가치 개수, 7 미래가치, 8 현재가치, 9 순수법 수익률법, 10 순소득 순수가, 11 현가대수기간법 수익성 지수 수년가, 12 수년제 가치법 우선순위, 13 체계적 유형, 14 비체계적 유형, 15 기대 수익률, 16 평균 분산 체계 원리, 17 최저 포트폴리오, 19 대비 비율 증가, 주택 수요 증가, 20 부동산 신탁 예사, 21 부동산 개발 신탁, 22 지분금융, 22 저당증권 유동화, 23 저당정부 채권, 24 부채금융, 25 변동금리, 26 명목이자율, 27 대출 시점, 28 대출 이용 감소, 29 대부 비율, 30 총부채 감당률, 31 총부채 습세액, 32 첫째 원리금, 33 원리금 균등, 34 원금 균등, 35 체증 분할 상환 방식, 36 한국주택금융공사, 37 주택연금제도, 38 주택금융제도, 40 프로젝트 파이낸싱, 42 부동산 투자 장려사, 43 자기관리 리츠, 44 기업 구조 리츠, 45 위탁관리 리츠, 46 도시 스프로, 47 토지 가격 상승, 48 인력 토지, 49 비행사의 신용 이용 완화, 50 시행사 시공사 이용 관리, 51 흡수율 분석, 52 공실률, 53 지역 분석, 54 지주 공동 사업, 55 사업 누탁, 56 토지 신탁, 57 시행사 부정적 요인, 58 BTL, 59 BLT, 60 BOT, 61 BTO, 62 BOO, 63 자기관리, 64 자산관리,
64 산적 관리, 65 홍합 관리, 66 경제적 관리, 67 물리적 내용 연수, 68 신축 단계, 69 예방적 미디어 활동, 70 세분화, 71 관계 마케팅, 72 마케팅 믹스, 74 74 사용 가치, 75 적합의 원칙, 76 균형의 원칙, 77 기원등의 원칙, 78 부분평가, 79 기준 시점, 79 지역 분석, 80 개별 분석, 81 상황 기금법, 82 제도다 논파, 83 거래 사례 비교법, 84 환원율, 85 원가 방식, 86 시장 가액 조정, 87 표준지 공시지가, 88 개별 공시지가, 89 실제 용도 기준 평가. 고생하셨습니다. 한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하루에 10분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래 누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간은 320쪽 가겠습니다. 318페이지 토지 정책의 의의, 이 정도 지난 시간에 하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토지 정책의 의의는 여러분들이 318쪽이죠? 318쪽. 토지 정책의 의의는 여러분들이 공법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법과 연관되어 있고요. 아무튼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여러분들 수준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데요. 7월, 8월까지 해서는 결혼하고 실무는 여러분들 시간 더 투자 안 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항상 올라가 있고, 9월 달부터는 뭐 투자 안 해도 8월까지, 7월까지는 마무리 할 것 같은데 좀 빡세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9월 달에는 결혼하고 실무는 거의 손을 안 대고 하루에 모의고사 한 번만 풀어보고 점수만 계속해서 체크해 가는. 그리고 그때는 다른 거 이제 단수 나누기 과목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공식법과 세법도 은근히 쉬운데요. 점수가 또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막상 또 하려고 하면. 공시세법. 여러분들 공법 어렵다고 하니까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데 공시세법은 또 등한시 하시잖아요. 그래서 막상 또 점수가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8월 달에 여러분들 좀 땡겨야 되니까 지금 일단 어쨌든 민기공적으로 집중하시고요. 318조 토지정책의입니다. 이쪽은 여러분들이 토지정책의 내용 보시면 이쪽만 치죠. 토지 이용 규제 제도가 있고요. 이 토지 규제 이용 제도는 부의 내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쁜 환경 평가를 없애고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규제 제도를 하고요. 이 토지 이용 규제 제도의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법에서 국계법이라든가 있죠? 도시기본법, 도시관리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규제 제도 밑줄만 치고요. 이 토지거래 규제 제도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었고,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증 제도. 이 농지법과 관련돼서 공법에서 두 문제 있죠? 그쪽에서 잘 하시면 실무에서도 무난하게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다음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고요. 개발이익 환수 제도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개발사업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밑줄 칩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인 개발이익을 국가에 환수하는 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 땅이었는데 갑자기 그 옆에가 정부에서 개발해가지고 땅값이 오른 거 있죠? 그때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걸린 거죠. 갑자기 5,000원 하던 땅값이 5만원 되면은 그 차익만큼, 일정 차익만큼은 국가에 납부해야 됩니다. 토지개발 제도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기타 제도, 그다음 토지 시장의 개입 방법에 밑줄 치고 별표 칩니다. 이건 시험에 올해도 매번 출제 예상 문제죠. 토지 시장의 개입 방법.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 개입과 뭐가 있습니까? 간접적. 직접적 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국가가 직접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주택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제도라든가 토지수용제도, 토지수용제도하고 여러분들이 환지처분하 좀 다르죠?
환지계획과 수용제도. 토지 수용과 환지 어떻게 다릅니까? 수용은 확진을 받으리고 한지는 이제 그 땅을 바꿔주는 거.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게 더 비용이 더 많이 듭니까? 수용이 더 많이 들죠? 정부 입장에서. 환지책은 혹시 여러분 들어오셨습니까? 나이 있으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농지정리라 들어오셨습니까? 예, 예전에. 어렸을 때 하셨죠? 농지정리. 그 농지정리가 환지책입니다. 알고. 농지정리 있잖아요. 농지정리. 이렇게 막 이렇게 삐뚤삐뚤 있는 땅들, 예, 이런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딱, 네모, 딱 해가지고, 여기서 계신 분이 이 땅 주고 그랬잖아요. 남았죠? 남은 걸로 국가에서 또 계산 사용했잖아요. 농지정리가 여러분들 환지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하겠네요. 한자가 무슨 한자입니까? 한번 따지면. 되돌려준다, 이거 할입니다. 되돌려줄 한. 다시 돌려준다, 한자. 그리고 환매 있잖아요, 환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P. 채권 중에 RP라는 게 있는데, 환매 족구부 채권이라고 있거든요. 다시 상대방이 사줄 것을 약정하고 파는 채권이 있어요. 그 환매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자가 그 한자에 되돌려줄 한. 그래서 수용과 환매제도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환매는 모르겠으면 환지처분은 농지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매수제도, 토지은행 비축제도가 있고요. 토지구획 획정정리사업,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환지 방식이죠.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 방식을 주고요. 공공임대 보유제도 등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써주실까요? 공공주택 건설 공급을 하나 쳤습니다. 빠져있네요. 공공주택 건설에서 공급한 것도 직접 개입 방법입니다. 올해는 출제 예산 문제 1호입니다. 이쪽에서. 작년에 안 나왔어요. 24에서 나오고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간접적 개입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간접적은 금융을 통해서, 조세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하는 거죠. 조세나 금융 등을 통한 경제적 동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조하는 것을 말하고요. 취득세, 밑줄 치고요. 종합부동산세 밑줄, 토지 관련 조세, 그 다음에 토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금융 지원, 보조금,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또 간접적 개입 방법에 개발 부담금 부라고 쳤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가 부가라고 하나 적어주시고요. 개발 부담금 부가. 이것도 간접입니다. 그다음에 LTV라든가 DTI 경우도 전부 간접적 방법이죠. 이 문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회 기출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죠. 우리나라의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약간 까다로운데 한 문제 정도는 보일 겁니다. 이쪽에서. 토지 정책의 수단입니다. 이 토지 정책의 수단에서 이건 공법하고 연결돼서 여러분들 시험 하나 나오죠. 첫 번째 보시면 토지 정책은 용도 지역과 지구 제도가 있고요. 용도 지역 지구 제도의 의 보시면 용도 지역 지구 제도는 토지 이용 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다. 용도 지역 지구 제도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수단이고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 계획 및 국기법에서는 용도 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정지역이 있고요. 도간 농자라고 여기고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에는 다시 주상공록이라고 이렇게 오고 있죠. 주상공록, 도간 농자. 어떤 것보다 큰 개념입니까? 제일 큰 개념. 용도가 3개 나오잖아요. 가장 넓은 단위가 뭐죠?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라고 합니까? 구역예배라고 그러죠? 구역예배라고 하잖아요. 가장 좁은 개념이 구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첩에서 지정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지금 계속 몇 번 시험에 나왔었죠. 중첩에서 지정할 수 없다는 거.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는 중첩에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넓은 개념이다 했습니까 방금? 용도 지역이 넓은 개념이죠? 용도 지역.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용도 지역 지구 제도의 목적 보시면 토지 이용에 따른 부의 예부 효과. 부의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죠. 나쁜 것을 예방하고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용도 지역과 지구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있죠.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규제하면서 부의 이해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 자원 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고요. 토지 이용에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토지 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고요. 적절한 조화,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개발 때문에 이런 게 해놓은 거죠. 개발. 용도 지역 지구 제도 실시는 부동산 가치의 변화를 보시면 단기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외부 효과 발생의 제거 또는 감소, 경제적 위험성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단기적 측면에서는 용도 지구라든가 지구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우상향하겠습니까? 우하향하겠습니까? 우상향하는 거죠. 좋은 쪽은 우상향이라겠습니다. 나쁜 쪽은 우하향, 우측, 좌측. 좋고 나쁜 것도 없네요. 다음 장기적 측면입니다. 장기적은 이제 단기적으로서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또 수요는 감소할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증가하겠죠. 증가. 초과이윤의 전제로 신규 공급자의 신장신을 유도하여 초과이윤이 소멸될 때까지 신규 공급은 증가하고요. 용도 지구 제도의 독점에 문제가 있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심의학습 보시면 지난번에 하면서는 이건 한 번만 읽고 넘어갔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에서 아마 배우고 있을 겁니다. 한번 점검성을 한번 간단히만 보죠. 국계법에 보시면 목적 보시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 먼저 뭡니까? 기본 계획. 그렇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죠.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전체적인 것을 위반하는 거죠. 넓게 보는 겁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 계획이 특광시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목표가 만들어졌다면 이걸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거죠. 그래서 특광시도에서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화,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은 뭡니까 또? 도시군 계획 안에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군 계획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있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좀. 2, 3, 4가 순차적으로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이제 그렇죠.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장기 발전하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근데 이 위에가 있는 것이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반드시 입안이 들어가야 되는 건 어디죠? 입안해야 됩니다. 공법에서 기본 계획입니까? 기본 계획이라. 청문 절차 거쳐야 되는 거. 입안 절차. 군 기본 계획이라. 자,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죠? 이건 개념 정리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기장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기장. 그 다음에 기장. 지구 단위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환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 관리를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가 지구 단위가 있단 말이겠죠?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주로 하는 게 뭐가요? 미관 개선이죠. 그래서 미관 개선이 밑줄 칩니다. 미관 개선. 그래서 기장, 지미 이렇게라도 외워주세요. 옛날 김지미 씨 계셨죠? 이뻤던 사람, 여기 이뻤던 사람 있었는데 우리나라 엘리자베스라고. 그래서 김지미 씨가 제일 이뻤었어요 그 당시.
이쁜 사람, 시인이, 미관 개선, 지구 단위. 이건 주어만 바뀌어놓으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다시 한번요. 장기 발전 어디에 들어가고요? 기본계획. 그다음 미관은요? 지구 단위. 용도지역입니다. 우리가 역전압 하면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역전압은 중복돼 있죠. 그렇잖아요. 전압과 압이.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다? 중복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지역, 구역 여기 있죠? 밑에 지역, 용도 지역에는 지역은 지역끼리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역, 역전 앞에 역 두 번 썼잖아요. 이렇게라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지역은 중복되지 아니하게 해야 된다. 중첩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여기 없다.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지구는 이제 좀 더 가장 구체 지구 단위니까요. 자, 지구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급획, 용적률 등이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게 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용도 지구라고 합니다. 용도 구역이 있고요. 용도 구역. 지구보다는 구역이 조금 더 협소한 개념이죠. 시가지, 무질서함, 확산 방지, 이것이 용도 구역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용도 구역은 구시가지, 시가지의 무질서함, 확산 방지, 구역, 시가지 이렇게라도 외워주세요. 구역, 시가지.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거 완화시키겠다 이거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여기서 강화한다는 게 중요하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말은 늘려준다는 말입니까? 줄여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줄여준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강화한다고 써버리는 거예요.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적용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계기 뭐 이렇게 외우시던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도로라든가 그렇죠. 기본적인 거죠. 상수도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사람들 많이 모이게 되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강화해서 못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 쪽에서 이제 토지 작성 평가 제도가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토지 작성 평가 제도. 이 토지 작성 평가 제도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개발 작성, 보전 작성, 농업 정성으로 나눠 평가하는 제도이고요. 따라서 토지 작성 평가에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작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토지 작성 평가 제도는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을 조화를 미치칩니다. 난개발 방지가 토지 작성 평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천만 같은 거 파 엎으면 안 되겠다 이거죠. 이게 토지 작성 평가, 환경평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환경평가가 토지 작성 평가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환경평가. 이것은 전부 여러분 공법의 내용인데 저희는 개론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물어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물어보고요. 기본적인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개발밀도 구역이 기반시설이다. 또는 아까 지구 단위가 미관을 개선했다. 이런 개념. 또 용도 구역에는 여기에는 여기 없다. 이런 거. 이런 것들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이 있고요. 공영개발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용되어 왔다 밑줄 치고요. 3번에가 있네요. 수용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거고요.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아까 살펴봤고요. 집가 상승하는 거죠.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네 번째 주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집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을 때 국가는 그 이익, 즉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랬다가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다가 과세 방법이라 써져 있습니까 혹시? 과세 방법과 비과세 방법이라 써져 있습니까? 네, 여기서 이거 참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과세 방법, 양도소득세 부과는 과세 방법에 해당되지만
공영개발이라든가 강보율 제도라든가 토지 비축 제도, 개발 부담금 제도,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비과세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걸 좀 주의합니다. 아무튼 양도소득세 부과만 과세 방법이라는 것만 주의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나오면 좀 어려워요. 다음 토지은행 비축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은행. 정부에서 사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했다가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적 개입 수단으로 토지 비축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은행 제도라고 하고요. 토지은행의 제도, 의의 보시면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장래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미래에 미리 필요한 것을 땅을 확보해서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죠. 누구한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가의 안정, 네 번째 보시면 지가의 안정. 근데 이 토지은행 제도는 시행하고 있다고요?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요? 시행되고 있다 있죠? 3번에 토지은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밑줄 칠까요? 토지은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은행 제도 생소하죠, 여러분들은. 저도 생소한데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겁니다. 토지은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DDR이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개발권 양도제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제도가 뭐가 있냐면 토지 상한제도입니다. 개인 토지 상한제도. 들어보셨습니까? 토지 상한제도.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토지 상한제도. 토지 상한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얼마만큼 땅을 펴서 소유자의 말아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 토지은행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릴 거예요. 토지은행 제도는 시행하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개인들의 토지 상한제도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 하한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죠?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하려다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토지은행 제도의 장단점 보시면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토지은행 제도는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군 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지금 기본서를 계속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출제, 지문이 이 지문대로 나오니까 그래요. 어차피 단답형을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당장 아는 것 같은데 그걸 막상 시험 문제 길게 풀이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기본서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시험 지문의 길이에 맞추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뭘 바꾸는지. 3번, 예를 들어 3번, 4번 같은 게 이대로 지문에 나와요. 토지 시험 지문으로.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계속 읽어보고 있는 겁니다.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 양도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한 정도가 적다. 토지 은행 제도하고 토지 수용 제도하고 둘 중에서 사적 침해가 적은 게 뭐라고요? 토지 은행 제도라 이겁니다. 토지 수용 강제 수용이잖아요. 강제 수용이니까. 토지 수용 제도는 토지 소유자의 양도사랑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또 바꿔놨죠. 시험 문제에서. 토지 수용 제도와 토지 은행 제도에서 사적 침해가 적은 것은 토지 은행 제도라는 것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 토지 은행 제도는 토기에 토지 매입 비용이 소요되며 매입한 토지를 비축하는 기간 동안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토지 은행 제도를 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정책이라든가 임대주택 정책이라든가 장기전세 주택 뭐 이런 것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작년에 이게 뒤에가 있는데요. 보죠. 토지 공개념 제도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지 공개념 제도. 토지 공개념 제도는 우리나라 시험에서 잘 안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보충학습하고 밑줄 칩니다.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밑줄 치고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밑줄 치고 이게 시험에 나왔느냐? 나온 이유가 있죠. 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밑에 쭉 있다 보시면 택지 거래를 세 번째 주에 택지 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극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98년에 폐지하였고 이후
99년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공개념 제도에서 공개념 제도가 정착하기는 어렵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어졌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다는 거. 몇 년 하다 만 거죠. 89년에 제정돼서 90년 3월부터 시행해서 한 8년 했네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옆에 보시면 주택정책이네요. 주택정책. 주택 양적 문제가 있고요. 다음 편 넘어갑니다. 질적 문제. 그 다음에 330페이지에 주택정책의 의, 주택정책의 목표. 지금 이 주택정책의 목표는 정부에서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배우겠지만 주택법에서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연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갖추고 있다.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법으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 유형이 있으면 우리가 공급정책과 저량과 뭐가 있는 거죠? 유량이 있는 거죠? 신규주택은 기존주택은 우리가 저량 개념이고 신규주택은 유량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신규주택 공급정책과 기존주택 공급정책입니다. 기존주택 공급정책이 보시면 주택이나 주거환경의 질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주택이나 주거지를 재개발하거나 계획호수 관리 등을 통하여 기존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우리가 기존주택 공급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 내용 보시면 주택공급제도가 있고요. 주택개량제도가 있고 주택구매력 강화제도가 있습니다. 이 구매력 강화제도는 여러분들 뒤에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배우겠습니다. 자산유동화제도, 주택저당 채권유동화제도 MBS, 그 다음에 리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배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32조. 임대주택정책 수단은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 정책 수단 제도, 임대료 규제 정책이죠.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료 분양가 상한제가 있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규제했을 때 위에 보시면 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 시장 임대료 이하 수준으로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하여 임차 가구를 보호하려는 가격 규제 일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두 번째 주제는 별표 쳐놓고요. 아까 이번에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가 상한이 넘었을 때와 낮았을 때가 있죠.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임대료 규제. 시장에서 정부가 규제를 할 때 이건 도표 안 주니까요. 말로 풀어보죠. 임대료 규제를 정부에서 시장가, 균형가가 있는데 이 균형가보다 높게 책정했을 때와 균형가보다 낮게 책정했을 때 어떤 게 시장에 영향을 줍니까? 그렇죠? 규제를 낮게 했을 때 영향을 주죠? 이때 영향을 줍니까? 이때 뭐가 됩니까? 초과 그렇죠?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균형 가격을 낮게 했을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낮을 경우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 높을 경우에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았을 때 균형 가격이 낮았을 때는 임대료 규제로 인하여 임대료가 하락하므로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여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한다.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기업권 임대료 규제로 인하여 임대료가 하락한 만큼 임차인에 동그라미 치고요. 이 임차인을 또 임대인하고 좀 바꿔놔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 갑질하는 겁니까?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를 보조받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보조 효과가 있는 거죠. 보조 효과. 이번에 임대료 규제로 인하여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가, 소득 재분배 등의 효과가 있다. 밑줄 칩니다. 실질소득 효과, 실질소득 증가. 실질소득 증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소득이 증가했다는 걸 이해하겠는데 왜 실질이라고 할까요? 왜 실질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정부에서 지금 시장이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이걸 80만 원만 받도록 해놨대요. 그럼 임차인은 보조받는 효과, 20만 원 보조받는 효과죠? 80만 원 못 받으니까 임대인이.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죠? 왜 소득이 증가나요? 20만 원 이득이니까. 네? 20만 원 이득이니까. 그렇죠. 20만 원이 안 들죠. 원래 이 사람이 소득이 500만 원이 나왔어요. 500만 원 많다. 250만 원에 가져갈까요? 250만 원이었는데 원래는 여기서 100만 원을 냈죠. 근데 이제 얼마나 낸대요? 80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그럼 2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형식적 소득 증가는 안 일어났죠. 형식적으로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요? 이 사람 27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20만 원에 세이브 됐다 이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혹시 그 전기료 인하 그럼 지난달에 10,000원 나갔는데 이것도 8,000만 나갔다면 2,000원 남았잖아요. 이걸 보고 실질소득 증가로 실질소득 증가. 그래서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소득 재분배. 근데 나쁜 점 찾아봐야겠다. 나쁜 점. 임대료 규제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감소한 거,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을 처리하고, 이제 임차인은 좋아졌지만, 이제 임대인은 싫어진 거죠? 임대는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거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기존 임대주택의 타용도 전환으로 기존 임대주택의 재고가 감소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재고가 감소하는 거죠? 재고가 하락하는 거고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공급한다, 안 한다, 투자 안 하니까 공급도 줄어든다 이거죠. 줄어든다. 임대료 규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 부족 현상을 야기하고요. 임대료 규제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무슨 탄력적? 비탄력적. 단기에는 항상 뭐예요?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으로 주는 거죠. 임대료 규제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되고요. 리을번은 주의합니다. 가장 많이 시험으로 답 나오죠? 아무튼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거예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에 뭘 처리할 수 있다? 질적 저하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건 안 바꿔놓겠죠, 시험 문제를. 3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며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 수요의 크기는 더 커진다 되고요. 왜 장기에 비해서 초과 수요가 더 커지냐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물량이 부족한 거죠. 물량이 시장에.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을 처리해 주거 이동을 저하시킨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초과 분양가격은 이 사람들이 주거 이동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다. 왜 자유롭지 않다? 왜 자유롭지 않냐면 싸진 건 좋은데 80만 원짜리 집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지. 이사 갈 집이 없어. 이사 갈 집이 없어. 공부를 안 하니까요. 공부를 안 한다 했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사 갈 집이 없으니까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주거 이동이 촉진되는 게 아니라 저하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규제료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되는 음성적 거래가 발생하고요. 암시장이 멈춰치고요. 음성적 거래가. 그 다음 또 하나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두 가지. 원래는 정부에서 80만 원 이상 못 받도록 하겠는데 근데 좀 더 줄 테니까 90만 원이라도 돼 있으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 이거죠. 100만까지는 안 가겠죠. 시장 균형가격까지는. 4번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난이 오히려 심화되어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정부가 규제료를 낮췄을 때 그러면 정부가 규제료를 낮췄을 때 균형가격 이하로 낮췄을 때 효과는 본다 안 본다 단기적으로는? 아니 단기적으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정부 정책 중에서 임대료 정책을 시행했을 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없다? 네? 효과가? 그렇죠.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뭐가 일어날 수도 있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거죠.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있다는 것이 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내용만 보지 마세요.
수학적 내용 보시지 말고 시험 지문에서 정부 정책의 임대료 규제 정책에 낮출 경우에 정부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편 나오면 맞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문장은 주의하시는 문장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왜 규제하느냐 이겁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니까 규제하는 겁니다. 높을 경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높을 경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할 필요 없고요. 임대료 규제와 주택난 보시면 자 단기적인 효과. 단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집을 지어서 당장 줄 수가 없으니까 규제를 하게 되면 완전 비탄력적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완전 비탄력적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렇죠? 수직이죠? 이것이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으로 수평.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 이유가 공급에서 토지의 무슨 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무슨 성? 네? 부중성이죠. 부중성. 그래서 공급은 단기에는 늘릴 수가 없죠. 이쪽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양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기업권은 어려울 겁니다. 시험 문제는 실제로 기업권을 333페이지에 단기적 효과에 기업권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 층을 여러분들 지금 정확하게 찾아내신다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시거든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출제하게 되면 출제자는 이 문장을 가지고 오답을 만들어내기 가장 좋아요. 그다음 정답